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난 주말 총경들이 모인 회의장 앞에는 무궁화 화분이 넘쳐났고 또 오늘 경찰청 근처에는 근조 화환들도 잇따랐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번 회의를 하나회와 쿠데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확전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 속보로 먼저 알아보고 현장 경찰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정치권도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정치부 정유진 기자 직접 출연해 대정부 질문과 각 당내 내부 상황까지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이 문제부터 알아보죠. 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사명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대기 발령에 항의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근조 화환이 쏟아지고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집단 반발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전국 서장회의 이후 논란이 확전하고 있는 양상인데 경찰청 앞에는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곳 경찰청 앞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직장협의회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령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와 또 이 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한 감찰에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경이 했다고 이제 인사 조치라는 거는 뭐 부당하다, 많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걸 보면 그 윗선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진행됐던 총경회의와 이후 이어진 감찰, 대기 발령 조치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맞은편에는 점심시간을 넘기면서부터 이경미, 김경사 등 익명의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등 이번 인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건데요. 대기 발령과 감찰 조사를 자청하고 나선 경찰관도 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성종 경감은 오는 30일 일선 경찰서의 계장과 팀장급인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감찰 정당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역시 동참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찰 반발이 일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내부망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번 인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류 총경 대기 발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법률 지원 비용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경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들의 몫이라며 총경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 내부 분열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반발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검찰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했는데도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과 조직원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을 바라보는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오늘 총경회의와 관련해 류삼령 총경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총경회의 직후 기습적인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만남 역시 무산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 후보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류 총경에게 사전에 모임 중지를 요청했지만 류 총경이 이를 듣지 않고 강행했다면서 공무규정 위반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 인터뷰를 거부했던 윤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경찰관으로 확대되는 전국회의 반발 조짐에 우려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적절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위법성을 조사해서 후속 처리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보도국 정국부입니다. 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제 있었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총경들의 집단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부적절했다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도 만들지도 않은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무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전후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긴 것은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특정 그룹이 이번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했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며 또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부에서 YTN 황보사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 역시나 눈길을 끈 건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박 의원과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출범과 검찰총장 공백 등 인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쟁점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첫 번째 질의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단연 관전 포인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전현직 장관 맞대결이었는데요. 세 차례 한 장관을 불러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던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과 수개월째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경과를 캐묻자 한 장관이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질의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권 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앞서 현장도 연결해봤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안팎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거세죠? 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 또 이에 따른 징계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약식 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다 이런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전체 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만큼 추가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당이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경찰 장악을 운운하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경찰 출신 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경찰들이 지휘부 지시를 어겨가면서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을 발표한 건 복무 규정을 위반한 돈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면서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구를 원내 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 통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인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다음 달 초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극심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서강호 전국경찰직협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시죠? 제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네. 이동을 하면서 지금 인터뷰에 응해서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 계신 상황이고요. 네. 예, 이동 중에 인터뷰 일단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사무국장님이시지만 또 경찰 내부에선 직함이 경위로 들었습니다. 네, 서경위님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이동 중이시고 오늘만 해도 지금 1인 피켓 시위에 나서신다고요? 지역을 네, 돌면서? 맞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지역을 가실 계획이신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강주 시경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요. 네. 갑질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하고 그리고 전북 도경으로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충남 도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충남 예, 도경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보류 예, 이제 입장을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걸 주도한 류사명 총경이 대기 발령을 받았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좀 경찰 내부 분위기 전해주시죠. 저도 아산 인재개발원에가 총경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응원차 갔었는데요. 네네. 이삼정 총경에 대해서 갑자기 대기 네. 발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대기 발령 낸 이유가 네. 네, 이번 총경 회의에 대해 이제 부적절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시사항에 대한 공무규정 위반으로 대기 발령을 냈고요. 네네. 그 외에 그날 참석한 총경급 56명에 대해서 감찰이 지금 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날 참석한 경찰서장님들이 간에 출장을 하면서 휴가를 내고 네.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대기 발령을 원래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네. 전국 경찰서장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를 받겠다고 오찬 약속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해상 경고를 하고 모임을 주도했던 윤석열 총격을 대기 발령했다.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윤희근 청장 후보자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정리해 보면 징계 당사자인 류사명 총경 같은 경우도 이번 대기 발령에 배후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윗선에 배후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내부 여론이 아마도 윤희근 청장 후보자 윗선에 지시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내부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윤희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면 질의서만을 통해서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에 대한 좀 어떤 경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 저희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 대한 네. 저희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는 고심도 많고요. 고민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 총경 대기 발령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든 간에 잘못된 지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일선이라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일선에 뭐가 있다 하라면요.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아, 그렇군요. 의견들이 다 분분해서. 예. 아, 그러면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있어요. 네. 이번에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네. 주도했던 유삼용 총경에 대해서 예. 대기 발령을 낸 것은 과도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기 발령 수준은 아니다라고 모두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 이상민 장관 언급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장관도 긴급히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하나회라던가 12.12 쿠데타를 언급하기도 할 만큼 이번 총경 회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심지어 지금 관련 법까지 거론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자, 행안부 장관의 입장에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네. 하나의 12.12 쿠데타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요. 저희가 경찰국을 반대했던 기본적인 네. 생각은 과거 91년도에 이전에 있었던 내무부사나 치안본부로 해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네. 지난 31년 동안 독립외통으로서 국민의 경찰로서 바로 세우기 했던 그런 비난한 노력들이 한순간에 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던 건데 네.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12.12 쿠데타로 연결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복무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번 사안은요.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고요. 윤삼용 총경이 이번 모임을 주도하면서 예.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게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오찬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산 인재개발원에서 회의 과정에서 한 오후 4시쯤 된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네. 갑자기 인재개발원 원장이 와서 해산하라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해산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애초 처음부터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문제가 있다라면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네네. 처음부터 불허를 했겠죠. 근데 이 서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를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모임에 대해서 네네. 갑자기 해상 경고를 하고 한 오후 4시쯤에 회의 도중에 그리고 대기 발령을 내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윤희근 후보자가 직장협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소통을 하는가 싶었는데 총경회의 끝난 다음에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일단 이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번 경찰 개선안이 사실은 객관적인 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특히나 총경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서서 반발하는 좀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떻든 간에 저희가 91년도에 네. 독립애청으로 이게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애청으로 분리하게 된 배경은요. 네.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요구가 일어났고요. 그 결과 저희가 독립애청으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31년 동안 어떻든 간에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애압에 의해서 경찰 조직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때는 네. 지금까지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서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대로 가져왔었고요. 예.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나 BH에서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민정수석실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물론 말은 좋게 보이는데요. 네. 어떻든 간에 그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관료 집단과 정치 집단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정치 집단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네. 그럼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31년 전 이전에 보여왔던 경찰의 국가폭력이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경찰들이 보여왔던 역사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과거의 경찰로 치안본부 시절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해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라면은 민주적 통제를 더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통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심의 91년도에 만들어질 때 심의 의결기구로서 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작동을 못하고 아니 자문기관으로서 하나의 네.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라는 비판적 측면들이 지금 있고 사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좀 비판을 달게 받을 필요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시면 네. 그리고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더더욱 경찰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과거처럼 정치 집단이 통제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질적인 질문이다 보니 또 경위님의 답변도 쭉 들을 수 있었는데 방금 민주적 통제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잠깐 네. 정리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일단 아무튼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고 아까 31년 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와 또 지금의 시대 사회적 배경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고 일단 8월 2일에 경찰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견제를 아예 안 받겠다는 의미는 아닐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민주적인 통제, 경찰 내부에서 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네. 민주적인 통제 방안으로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부분, 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부분, 그리고 국가경찰인권위원회나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속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에 의한 통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31년 동안 통계를 보면 지난 31년 동안 안건이 2,345개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작년까지요. 네. 그 중에 부결된 안건이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단순히 단순히 국가경찰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실질 국가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수기에 자문기관으로서의 전락해버린 이런 국가경찰위원회를 인사나 경찰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장비 감찰 감사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치경찰위원회도 현재 보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현재 작년 7월 1일 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 시행되기 이전에, 경찰청에서, 생활안전국에 있는, 지구대학 파출소 자치경찰들을, 112 치안소관 사상실로 업무 연락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조직을 변경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경찰로, 조직을 편제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업무는 자치 치안 사무를 하는데, 소속은 국가경찰에 있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용화가 되지 못하다 보고 일원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이용화해서 자치 국권에 맞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위님,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잠깐 말을 죄송하지만 끊으면 경위님 말씀을 지금 쭉 들어보면 사실 지금 8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고 지금 보면 국무회의 내일 당장 국무회의 거쳐서 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일단 논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향후 8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론화된 것들은 사실상 없고요. 고심이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8월 2일 경찰국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어떻든 간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부요? 입법부 국회 내에서 법률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논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수포기관들을 사회적인 여론의 컨센서스를 모아가고 확보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갖지 못하고 2개월 만에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받고 바로 밀어붙이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어떻든 간 8월 2일 날 시행이 된다면 이제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것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경찰국 시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경위님, 그럼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경 아래 계급의 경감 경위급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경감 팀장급, 경감 경정 팀장급 모임이 모임에 대한 제안이 현재 저희 내부망 현장 활동소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번 7월 30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팀장급 경감 모임을 하겠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7월 30일 토요일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30일에 지난번 열렸던 같은 장소에서 경위급 팀장급도 모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강호 전국경찰지켜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통화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다시 제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또 나왔다고요? 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충북에 거주하는 20대로 지난 13일부터 증상이 시작돼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 치료를 하다 지난 20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내 감염이 이루어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인도를 경유해 입국한 후 지난 7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이 변이에 확진된 청주 거주 외국인의 지인으로 공항에서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국내 BA.2.75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88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29,000여 명 줄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5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7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줄어든 144명,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7%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37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9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의 대면 면회는 다시 제한된다고요? 네, 그동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오늘부터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번 달 들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됐는데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 운항이 잇따라 재개되면서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공급량과 비교하면 30% 수준을 회복한 셈인데 또 한 번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탑승권 발권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가족과 함께 아내 고향을 찾을 생각에 설레는 여행객부터 와이프가 저는 일본 사람이라서 가고 싶어 했는데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기대하고 있는 승객도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를 못 가다가 이렇게 가게 돼서 되게 설레이고 뭔가 이제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국토교통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재개한 김포 하네다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28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다른 국제선 노선들도 속속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28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또 삿포로와 이스탄불, 바르셀로나 노선도 2년여 만에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국제선의 주간 운항 횟수를 이번 달보다 10일에 늘릴 계획이고 아시아나항공은 17회 증편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여객은 지난 6월 126만여 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00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항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하루 3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정부는 입국 사흘 이내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첫날 받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조해 방역 강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속도뿐 아니라 높아진 환율과 항공료도 운항 재개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착 감염 확산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감염증 위험 정보를 1단계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세계 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감염증 위험 정보를 4단계 가운데 1단계로 지정을 하고 해외 출국 예정이거나 이미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은 29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착 예방을 위해 천연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나노미터 파운드리 제품의 양산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3나노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정밀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체제인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기술을 확대해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오늘부터 본격 출하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 양산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얼마나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리는지가 관건인데 3나노 기술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안을 주문받아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현재 타이완의 TSMC가 세계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보다 먼저 3나노 공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핀팻 방식보다 성능을 30% 향상하고 전력 사용량은 45% 줄여 반도체 효율을 높였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로 1위이고 삼성전자가 16%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계기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해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계현 대표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됐다며 GAA 기술 조기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참석해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도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단지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 3,500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액은 81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줄어든 23.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주요 대도시를 봉쇄했고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 향상과 수입선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규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이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제안 3개를 선정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6개사는 직업 선택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소유통업계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이 붐비진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대다수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과 동네 슈퍼마켓은 각각 24.5%, 20.6%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규모가 큰 중소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의무 휴업 규제가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씩 그나마 회복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찾는 비율을 하면 의무 휴업 이래 골목 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트 노조는 노동자의 실권리 차원에서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가 국민 제한 투표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한동훈 장관도 등장한 대정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문제부터 질문 드려야겠죠. 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 대통령도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죠. 예,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경찰국 신설 놓고 지금 총경 중장식으로 집단회동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예, 여야도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파면 대상이라고 비판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찰국 신설이 과거 민정수석실이 했던 밀실 인사 대신 투명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게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끗 말라 본보기 보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TF를 꾸려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권성동 직무대행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입니다.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습니까?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삼아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 발령하고 그리고 바로 후임을 그날로 임명하는 이런 정광석과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경찰 장악 관련된 기구를 원내 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TF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TF를 만들겠다는 민주당 목소리 들어봤는데 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오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죠? 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53일의 공백을 깨고 드디어 정상화됐는데 의장단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상징적인 장소인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방명록에 순국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늦은 만큼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일정을 성실하게 순조롭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정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네. 첫날인 오늘 25일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내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네, 자, 새 정부 들어서 여야 공수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국 주도권 놓고 치열하게, 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죠? 예, 이번 대정부 질문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진행됩니다.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신임 장관들이 국회에서 대비하는 무대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전국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 정부 내각 인사를 둘러싼 현안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 질문에 배치한 의원들을 보면 어떤 이슈에 집중할지, 어떤 자세로 임할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오늘은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TF에서 활동한 의원들입니다. 여당이 대북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 같다 예상이 되고요. 네. 민주당도 오늘 질의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각을 세울 걸로 보이고 또 보시면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 또 변호사 출신이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된 전사들입니다. 둘째 날인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리자로 홍성국 의원이 나서는데요. 이력을 보면 KDB 대우증권 사장, 미래에셋 대우 사장을 했고 당 경제대변인을 지내기도 한 경제통입니다. 민주당이 부자, 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강조하겠다 예상할 수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노동계 출신 이미자 의원, 중소기업 산업정책 전문가인 한무경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언급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가 전 정부 실정으로 초래됐다는 걸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셋째 날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서 민주당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인데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대정부 질문 배치한 의원들 중에서는 네.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고 눈에 띄는 게 박범계, 한동우,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만났습니다. 네. 2시부터 시작됐는데 박범계 의원은 야당 첫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총리 질문에 이어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질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 시대라고 비판했는데 한 장관은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 자료만 대통령실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밀실 업무를 해왔던 것을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박범계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 말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설전을 듣는 중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응원하는 박수 또 함성이 있기도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박수 금지령을 내리면서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박수 금지령까지. 이번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박범계 의원을 만났습니다만 예. 한동훈 장관, 민주당의 세 번째 만남 아닙니까?
예, 3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만났고요. 네. 종합정책질에서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공세를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장관 딸의 학업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실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딸이? 있는지. 잠깐만요. 알겠지.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만날 때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 좀 회자될 만한 그런 영상, 그런 기억이었는데 네. 그 밖에 또 어떤 주제들이 나왔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에게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사적 채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사적 채용 논란에는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은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지지율 하락 원인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소속청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총장이 용인하는 하에 모였지만 이번 모임은 경찰 총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서 임의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들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파고들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적 채용 논란에 해명한 것은 한덕수 총리였고요. 네. 자, 그리고 말도 많았던 원구성이 이제 이루어졌고 오늘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도 열렸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법사위? 예, 오늘은 상견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정권 교체 뒤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인사 자리인데도 기싸움이 계속됐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승자독식 방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새 정부의 검찰 인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언급하면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이 10명인데 5명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소속입니다. 누군지 알아보면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이탄희, 최강욱 의원입니다. 여기에 철험에는 아니어도 법무부 장관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 재선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개혁 이슈에서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강경 노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항마로 법조인 출신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법사위원 7명 중에 6명이 판검사 출신인데요. 네. 김도읍 위원장은 검찰 출신, 그리고 정점식, 박형수, 유상범, 장동혁, 전주혜 의원은 모두 판검사 출신입니다. 판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전반기에 투쟁력을 인정받은 조수진 의원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네, 이번 법사위도 만만치 않겠네요. 자, 그리고 당 내부 좀 얘기로 돌아와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지금 전국 돌면서 지지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박석원 앵커 설명으로 잠시 행보를 듣고 또 정 기자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8일 윤리위 징계 의결 이후 자맹에 들어갔던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일정을 공개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다음 날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후 제주를 거쳐 호남 지역인 목포, 신안, 장흥, 진도를 돌아서 부울경 라인이죠. 진주, 창원, 부산을 지나 강원 찍고 다시 호남으로 갔습니다. 전주, 진도, 광주를 찾는 동선이었죠.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서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미 지난달 이러한 서진 전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준석 대표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마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만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보통 이 대표는 지역 순회 중에 SNS에 공지문을 올리면 참가자들의 사전 신청을 통해서 지역 모임이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모임에 대한 호응이 커지자 일정을 공개하는 빈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전남 진도에서는 주민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SNS에 올려 이목을 끌었는데요. 당시 장면 함께 보시죠.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와가지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하도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박상철 씨 무조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 거야 따라따라따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네, 이렇게 무조건 열창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이준석 대표. 지난 주말에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3일에는 광주 청년들과 이른바 치콜, 치킨과 콜라를 마시는 모임을 진행했고 어제는 경북 포항에서 100여 명과 치킨집 번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러한 행보와 함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원 가입입니다. 자신의 SNS에도 이렇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는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가는 곳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책임 당원이 적은 호남 지역에서 이 대표가 지지층 저변을 넓혀 우군을 만들고 나아가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이 만들어지면 당내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여의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장외전을 통해 지지율을 얻고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해석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윤리위원회 징계로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을 열창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자맹 초기에는 윤핵관 지역구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준석 대표 행보 당 안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오늘은 울릉도에 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호남 지역을 많이 돌고 당원 가입을 장려하면서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네. 당내에서는 이런 방랑 정치를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주로 가고 있는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노원에 호남 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SNS에서 당이나 특정 인사에 위해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핵관이나 당내 인사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 국회가 오랜 공백을 깨고 정상화됐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일이 많아서 네. 이 대표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이 대표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방랑 기간이 길어지면 관심도도 떨어지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랑 중에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민주당 당내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 중이죠? 예, 8월 28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경선을 위해서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수를 오늘 확정했는데 383명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모두 8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기호순으로 박용진, 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 강훈식, 강병원, 박주민, 서른 의원입니다. 본선에는 3명이 올라가는데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한 장은 맡아놨습니다. 나머지 2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맞서는 비명계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은 70%,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채택했고요.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자들이 단일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중지를 모으기도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큐, 오늘은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너구리들이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치면서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다 보니 포획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어 공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산책로에 갈 때 신었던 흰색 운동화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입은 상처입니다. 너구리 3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하셨고 3마리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는 너구리떼의 공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하다 보니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 자칫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께서 어제도 그 사고 발생 전날에도 동일한 사고가 같은 공원에서 있었다고 해요. 뭐 경고문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이 커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 구청 측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왔던 데 위주로 이제 먼저 방문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살펴보고 좀 서식한다 이제 생각되는 곳에 이제 부착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야생동물이 적응하는 사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도시 공원이나 생태공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은신처나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편이지만 새끼 너구리가 자라서 서식지 확보를 위해 떠나는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너구리를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못 본 척 피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에 있는 마을에 들개떼가 나타나 가축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사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들이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손쉽게 탈출해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천막에 뚫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더니 자기보다 큰 동물 사체를 끌고 와 마구 물어뜯습니다. 다른 개는 닭을 물어 죽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마을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난 건 지난해 초쯤입니다. 작년부터 개들이 그 시설 주위에 모여서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개들은 민가의 가축들을 공격했고 심지어 야생 고라니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키우던 닭 수십 마리와 강아지까지 물려 죽었는데 이젠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개들이 저한테 위협을 당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농장에 가서 문 잠그고 119나 112를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인근에 생긴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문제였습니다. 유기견 4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아서 울타리 천막에 뚫린 구멍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개들이 드나들던 구멍은 현재 검은 천막과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넬을 구멍 앞에 기대어 놓는 식으로 허술하게 막아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땜질식 조치도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이달 초 시정 명령을 내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나 평생 이때까지 먹기를 지켜봤어. 하지만 당장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법에는 아직 사설 동물보호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폐쇄하거나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겁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르는 명칭만 있는 거지
법에서 그걸 인정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시설 설치 기준, 신고 의무를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부터입니다. 관리 규정의 공백 속에 허술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 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심야 택시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처럼 렌터카를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타입 1 택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 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인 27일 전후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관련 시설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처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확장 억제 실행력 부분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2+2 협의로 외교부가 주도하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방부와 관여되는 만큼 오스틴 장관과 일정을 포함한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조품 혹은 짝퉁하면 의뢰 핸드백이나 시계부터 떠올리게 마련입니다만은 이번엔 가짜 중국 담배를 만들어 판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국내에 사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것인데 수십만 보루가 유통됐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공장을 경찰이 압수수색합니다. 바닥 곳곳에 쌓인 담뱃잎. 모두 중국에서 농수산물로 수입한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21명은 이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에 가짜 중국 상표를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반 가까이 무려 28만 8천 보루를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전국에 유통해가지고 총 18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총 21명을 검거하고 그중에서 총책 공장 운영자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SNS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 유통했습니다. 한 갑에 600원대에 공급된 것들이 소매가 1,500원에서 2,000원대에 판매됐습니다. 품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 공장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만들었습니다. 밤에 주로 야간 작업을 많이 하니까 공장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 작업하는 줄 이렇게 생각했지 전혀 그런 거 몰랐어. 경찰은 붙잡힌 21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국에 유통됐던 만큼 공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네,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의 벽에 부딪혀 난감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개봉동에 집을 샀던 A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대출 3억 원을 껴서 집을 샀는데 당시 2%대 중반이었던 변동금리가 최근 4.8%까지 오른 겁니다. 한 달에 이자로 내는 돈만 100만 원.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는 집이다 보니 이자를 계속 내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월급이 오른다거나 사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가게에서 이제 더 아껴 써야 되고
더 힘든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난감합니다. 애초에 매매는 포기하고 전세를 구하려 해도 이자가 무서워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인 카페에도 비슷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대출 다 받으면 월급 절반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수준이더라고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월세밖에 답이 없나 싶기도 하고.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과 고정형 상담 모두 6%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12년 만에 6%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기준지표인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는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고 7월엔 빅스텝 충격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속도면 올해 연말쯤엔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입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폭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한미 금리 역전 상황 등을 반영하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물가로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공인중개사들의 폐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는 314건으로 전달 188건에 비해서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폐업, 휴업 건수는 327건으로 신규 개업인 306건보다 많았습니다. 폐업과 휴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보다 더 많아진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로 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 관련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미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번 주 화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I think I'll be talking to President Xi within the next 10 days.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중 정상 간 화상회담은 순조롭게 조율 중인 듯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the message was really focused on wishing him all the best for his COVID recovery. That was the sole substance of the message.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이 미묘한 기류 변화의 이유로 꼽힙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아시아 순방길에 타이완을 들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공식 방문하는 건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례없이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坚决有力措施，坚定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또 지난 일주일 내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펠로시 의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타이완 방문이 이번에 성사된다면 가뜩이나 폭풍 전야인 타이완 해협이 경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왔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징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멈출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는 현재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경제 1,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 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중순 갤런당 5달러를 넘어 정점을 찍은 후 10%가량 떨어지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해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는 높다며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기를 열어주기로 합의한 뒤 하루 만에 오데사항을 공격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데사항을 통한 곡물 수출은 앞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데사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곡물 수출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공동조종센터 설립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항로가 열리면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о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다만 러시아가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곡물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싶어도 서방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계속 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도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권단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문과 전기 충격,
구타, 불법 구금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헤르손, 멜리토폴, 베르디안스크 등 도시 10여 곳에서 고문을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 7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집된 사례는 모두 42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뼈나 이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화상, 또 타박상을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점점 더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예기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옛 소련에 포함됐던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세기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던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일주일간 캐나다 3개 도시를 순방하며 생존자와 원주민 대표 등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태운 전용기가 현지 시간 24일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튼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을 맞으러 나온 환영 대표들 가운데 전통 복장을 한 원주민 대표가 눈에 띕니다. 교황의 이번 캐나다 방문은 기숙학교 문제로 분노하는 현지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황은 앞서 기내에서 이번 순방이 속죄의 여정임을 밝혔습니다. Stiamo attenti in questo viaggio che, come ha detto, è un viaggio penitenziale. Facciamolo con questo spirito.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 3곳에서 1,200구 이상의 원주민 아동 유해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자 설립된 기숙학교는 대부분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습니다. 1881년부터 1996년까지 원주민 아동 15만 명이 강제 수용됐는데 각종 학대와 성폭행, 영양 결핍에 시달렸고 문화적 집단 학살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황은 일주일간 3개 도시를 순방하며 생존자 등 여러 원주민 대표들과 만나 사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And that's a part of the problem we've had with the church is that they have not been really including us in the proper planning of this process. It's been very unilateral, and we don't feel that it has been about survivors. It has been more about the church. 원주민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금전적 보상과 생존 가해자들의 범죄인 인도 지원, 그리고 가져간 유물 반환, 기숙학교 관련 정보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큐슈섬 남쪽 가고시마현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사쿠라지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6시 31분에도 분화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가스나 화산재 등이 화구에서 약 2.2km까지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산재가 약 2.5km 높이까지 솟아오르면 북동쪽으로 미야자키현까지 날아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어제 오후 8시 5분 분화해 화산 파편이 동쪽 약 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이 전 의원을 비롯한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진영의 표 제야또 전 의원과 시민활동가 등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미얀마 관영 매체를 이용해서 25일 보도했습니다. 표 제야또는 군부에 의해 쫓겨나 독방에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으로 의원을 지냈습니다. Mr. Speaker, as you rightly say, last week I told the House that this was possibly, that last week was possibly my last PMQs. This week, Mr. Speaker, probably, certainly will be my last PMQs from this dispatch box, or any other dispatch box. Mr. Speaker, this morning I had meetings with ministerial colleagues and others, and in addition to my duties in this House, I will have further such meetings. Any one of
any one of which, as I say before, like some household detergent, would wipe the floor. I want to use the last few seconds, Mr. Speaker, to give some words of advice to my successor, whoever he or she may be. It's socialism. Under your plans, much has changed, but one thing has stayed the same. Number one, stay close to the Americans, stick up for the Ukrainians, stick up for freedom and democracy everywhere. Cut taxes and deregulate wherever you can to make this the greatest place to live and invest, which it is. I love the Treasury, but remember that if we'd always listened to the Treasury, we wouldn't have built the M25 or the Channel Tunnel. Focus on the road ahead. Focus on the road ahead, but always remember to check the rear view mirror. And remember, above all, it's not Twitter that counts. It's the people that sent us here. And yes, the last few years have been the greatest privilege of my life. And it's true that I helped to get the biggest Tory majority for 40 years and a huge realignment in UK politics, Mr. Speaker. We've transformed our democracy and restored our national independence, as my right honourable friend says. I've helped to get this country through a pandemic and helped save another country from barbarism. And frankly, that's enough to be going on with. Mission largely accomplished. For now, I want to thank you, Mr. Speaker. I want to thank all the wonderful staff of the House of Commons. I want to thank all my friends and colleagues. I want to thank my right honourable friend opposite, Mr. Speaker. I want to thank everybody here, and hasta la vista, baby. Hasta la vista, baby. Thank you. 롯데가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 불명예를 썼습니다. 5위 기아와도 7경기 차로 벌어지며 가을 야구와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롯데는 무력했습니다. 야구인지 핸드볼인지 의심하게 하는 23대 0 패배. 97년 LG가 삼성을 상대로 쓴 22점 차를 넘었습니다. 경기 끝 최종 점수 23대 0 역대 최다 득점차 경기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반지와 박세웅, 스파크맨이 선발로 나선 홈 3연전을 모조리 기아에 내주면서 가을 야구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5위 기아와는 순식간에 7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후반기가 막 시작됐지만 2승 9패로 기아의 유독 약한 모습이라서 반전을 기대하긴 쉽지 않습니다. 중위권 순위 싸움도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선두를 굳힌 SSG와 3강을 형성한 키움 LG에 이어 KT와 기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한국 시리즈 진출에 대한 절실함을 내비쳤던 이대호. 한국 올 때 진짜 롯데 우승을 시키고 싶어서 왔거든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이게 진짜 우승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롯데는 28일 두산전부터 이대호 은퇴 투어를 시작합니다. YTN 이재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받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의 간판 안산과 김우진 선수가 월드컵 4차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궁사들은 개인전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선수끼리 격돌한 여자 개인전 결승전. 4세트에서 안산이 세 발 모두 10점을 쏘며 30대 29로 승부를 끝냅니다. A 10 is got, a perfect score from Ansan, the triple Olympic champion, just when it was needed for a 6-2 victory. 세트 점수는 6대 2였지만 4세트 모두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린 명승부였습니다. 동메달 결정전까지 강채영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여자 개인전 금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올해 4차례 월드컵에서 한 나라가 특정 종목 메달을 다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전에서는 안산, 이가연, 강채영이 영국을 세트스코어 6대 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선수와 겨루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1년 전에 도쿄올림픽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달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참 뜻깊습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8강에 오른 김우진이 이탈리아의 네스폴리를 7대 1로 이기고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앞서 단체 결승에서는 김재덕, 오진혁과 팀을 이뤄 스페인을 6대 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거의 지구 반대편인 콜롬비아 메데진에 와서 이렇게 경기를 잘 치르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 2차부터 4차 대회까지 최강 한국의 메달 잔치가 벌어진 양궁 월드컵. 이제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파이널 대회만을 남겨놓았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5살 연하 성악가 고우림과 결혼합니다. 올드스포츠 김연아가 오는 10월 하순 고우림과 화촉을 밝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인 고우림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 팬텀싱어 시즌2에서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나온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나 3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올드스포츠는 두 사람이 가까운 친지와 지인을 모시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하기 원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중복인 내일도 이름값을 얻을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4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